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임을 공식화한 언급입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그리고 미국 등 당사국 사이에 비핵화 개념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란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큰 틀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이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끼리의 시험 통화가 내일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이 우리 쪽은 청와대고 북쪽은 국무위원회입니다. 정상 간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주 초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공식 수행원 6명도 확정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테이블 배석자는 북측 배석자와 인원수가 확정된 뒤에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리허설도 2차례 열립니다. 24일 오후엔 정상회담 준비위 분과단장 전원이 참여해 정상회담 당일에 전체 일정을 재현하고 26일엔 인원을 넓혀서 더 세밀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측 실무진들도 24일이나 25일에 판문점에서 리허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어 실무회담이 추가로 열릴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극비 방북 성사 배경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의 방북을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우리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도 폼페이오의 방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두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또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한 방북이 사실일 경우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 역시 한미 간 활발한 소통 사례가 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도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의 방한을 통해서도 한미는 공조체제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튼 대행은 외교부 강경화 장관, 윤순구 차관보 등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굶고 있는 하이에나 같은 인물이 우리 방송실에 왔습니다. 누군지 나 못 알아볼 뻔했어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예, 굉장히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죠. 그러니까요. 신비님 요즘 단식하시죠? 예. 단식 싫어한다며. 제가 그런 투쟁 방식을 좀 싫어하는데, 예. 뭐 조직이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렇게 비닐 치고 잔다는 게, 비닐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닐을 덮고 자요.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 밤에 아직 좀 쌀쌀할 텐데. 굉장히 추워요. 지금 네이버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직이죠, 신비복직. 지금 페이스북에 난리 났어요. 신비복직 시키자고. 참. 투쟁의 끝에는
어떤 결과물이 있게 마련인 뭐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분은 좀 좋습니다.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소통이 굉장히 좋다. 즉시 보내서 소통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국민을 섬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안 되더라도 소통을 해야죠. 그렇죠. 소통을 하면 감정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예, 소통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행정관하고 비서관님 나오셔서 고충 처리하고 또 대통령님이 고충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뚫리는 데가 있거든요. 참 괜찮은 대통령이에요. 예, 잘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종입니다. 명정님도 단식하세요. 살이 너무 쪘어요.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야. 저 매일 단식합니다. 왜? 하루에 한 끼씩. 한 끼씩 안 먹는다고? 예. 그걸 기부하십니까 혹시? 안 먹는 돈? 아니요,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없어서. 네, 없어서. 마차님은 단식하십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네, 해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해봤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사이비. 사이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거 뭐 며칠 안 굶죠? 네, 성당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금식 기도에. 네, 그런 거. 신비님이 맨날 단식이나 삭발하고 이러는 거는 후지다고 이야기인데 본인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네,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이번이 두 번째 단식. 네.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상남도 도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출마.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 와중에 YTN이 오보를 냈죠. 김경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그러게요. 다 오보예요.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유보한 것을 두고 각종 언론들이 뒤에 헤드라인 이렇게 달았죠. 출마 포기할 듯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예상했기 때문에 출마 선언 포기한 듯, 출마 포기할 듯, 확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죠. 그러니까 추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와 있지도 않은 압수수색은 또 왜 들먹여지면서 결론적으로 출마 선언하기도 전에 상당히 많은 상처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방송하는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시대의 명연설이었어요.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저는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정말 명연설이다. 죽어가는 경남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어떠한 야당의 제의도 받아 특검까지 하겠다라는 강한 어조로 나섰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아니라 연설이었습니다. 단호하고 그리고 경남이 미래로 가야 된다. 이게 필이 꽂혔어요. 그동안에 죽사발된 경남 그리고 그 연설 중에 도민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이런 로드맵을 내놨어요.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어쨌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죠. 출마 선언 이전에 이미 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데 저도 이제 오전에 좀 늦게까지 자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별일이 다 벌어졌더라고요. 느낌적으로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날 안 하면 그 언론들의 보도처럼 출마 포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요. 얼마나 저한테 급박한 일이었냐면 처음으로 여기저기 정치인분들한테 전화 돌렸어요. 출마 포기하면 안 된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사건의 결말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책임지고 물러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이게. 사실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것도 같아요. 김경수 의원이 사실 선당후사를 항상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한 걸음 빠져주면 당이 더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잠깐은 한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썼어요.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출마 선언을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경남을 지금과 같은 정쟁의 바다에 빠뜨려둔 채로 저 혼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썼거든요.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다시 경남으로 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러 나가겠습니다. 몰락하는 보수가 아니라 경남 도민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권 PD가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검색한 게 김경수 의원이었어요. 트윗 페북에 사퇴하면 안 된다 강구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에 대한 YTN의 오보 시점에요. YTN 노조원이 지금 78일째 파업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서남수가 사실은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오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조원들이 100여 명이 청와대 세일갈래길을 모두 다 1인 시위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압수수색의 오보는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출마 포기할 듯이라는 언론의 보수 극우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가 바로 지금 누군가가 김 원장 이후에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의 요구사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김경수 후보까지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촛불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사실은 김경수 의원도 사실 간파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에 들었는데요. 정말 기자회견이 반전의 반전이었어요. 정말 긴박했고요. 그 기레기들의 질문이 정말 싸가지 없었지만 능수능란하게 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뼛속까지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한 후보구나 라면서 역전의 역전을 다시 일으킨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김기식 사건과 사실은 이 드루킹 사건이 일부 야당의 개헌 저지와 국민투표법 저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프레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식을 느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뭉쳐서 깨어있는 시민들 진보민주 세력들 다시 뭉쳐서 지방선거 완고하게 승리하는 것 그것만이 저는 지금 적폐청산하는데 흔들림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김경수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저는 희대의 명연설로 찍겠습니다. 수두룩한 오보를 낸 언론사들 사고로 사과의 기사를 내십시오. 경남 도민들을 위한 모욕을 한 겁니다. 불출마 보도한 모든 언론사들은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새끼들 짱돌로 다 조사버려야 돼요. 진짜. 끝과 시작은 완벽해요. 김경수가 뭐가 아쉬워서 어떤 청탁도 들어준 게 없다야. 그 사이에 자기들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있구나. 티끌을 하나 잡아서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침소봉대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써먹는 건데 그래서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이 뭐가 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결과물도 없고 시작의 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김경수가 일단 뭐 있네. 뭔가 있네. 두 번째는 사실은 3대 0도 가능할 수 있는 부울경 쪽의 선거 라인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요. 국민들은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그 의혹이 맞나 보네가 돼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김경수 의원은 지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잘 견뎌야 돼요. 사실은 결과물로 나온 게 없고 그렇게 해야 될 동기가 없는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꼬투리 잡아서 정치적으로 무슨 부정선거문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대선 때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의 출마 자체가 아마 만약에 출마 포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나에 관련된 논란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 전략의 모든 게 다 재수정돼야 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저는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김경수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오를 거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 이번에 기자회견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하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천막농성 이런 것들이 어떤 혐오감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혐오감. 네, 굉장히 혐오죠. 우리는 그 혐오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아, 그래요? 각종 혐오가 있는데 아니 적폐 세력 혐오는 인정. 예, 그런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진보 민주 세력들이 지금 느꼈던 것 같고요. 더더욱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기자회견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김기식도 사실은 저는 사퇴했으면 안 된다. 내 말이. 여기서 사퇴하니까 밀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 프레임이 과거에 새누리당이 기획입국서를 터뜨린 거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드루킹이 최측근이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김경수하고 안희정이 양아치야.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우리 옮길 수 있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도착점은 아마 자유한국당이었을 당연히 굉장히 높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미끼로 한 거였고 어쨌든 진보 민주 세력들이 저는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잘했더라. 웬만한 사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현명하게 했고 쓰레기가 보낸 문자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천명께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텔레그램이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얘 완전 개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고 드루킹이 굉장히 잘했다. 저는 해서 반듯하고 잘 크고 있다. 예, 큰 정치인으로 오늘 또 정말 많은 80%의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이 전국을 뚫을 수 있는 거였고 특검도 받겠다고 야당이 원하는 거 다 받겠다. 단 지금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명연설이었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좀 배는 고프지만 툭 뚫린 기분이에요. 잘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어요. 예전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문제 제기 다른 말로는 딴지 그거 하지 않는 건이 없고 다 시비를 건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건도 끝까지 가는 것도 없다. 문제거리처럼 보이면 무조건 딴지. 하다못해 지금 어떤 것도 딴지 걸 만한 것이 없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뭐 김정은의 의도 운운하며 딴지를 또 걸잖아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철수 씨가 나서는 모습은 정말 웃겼던 부분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시고요. 굉장히 천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경수 화이팅! 자, 오늘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길게 다루면 뭐 전파는 아닙니다만 전파 낭비예요.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극우 보수 세력들한테는 형량이 이렇게 약한지 저는 좀 화가 납니다. 그렇죠. 좀 약하죠. 이자가 지금 댓글뿐만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국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4년이라고 한다는 거 참 답답합니다. 이자들의 손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아났고 번개탄을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이게 지금 원세훈 재판이 5심까지 열렸어요. 5심. 1심, 2심, 3심에서 파기환송해서 2심 다시 내려갔다가 2심에서 4년 확정시키고 자격정지 때리고 그리고 대법원 다시 올라가가지고 확정된 거거든요. 재판이 흘러온 경과를 5심의 재판의 경과를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휘둘려졌는지 과거를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논란 중에 가장 저 기억에 남는 게 국정원의 그 댓글은 선거 개입은 아니고 정치 개입 정도로 완전히 형량 자체가 다른 부분을 그렇게 시작된 재판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헌법사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엄중하게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그런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겼거든요. 공무원을 통해 특수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형감이었어야 됩니다. 일벌백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4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노총 위원장은요. 집회 한번 했다는 이유로 3년형에 지금 2년 5개월을 살았어요. 곧 나옵니다. 만기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 그런데 지금 국가 헌법을 농락한 세력이 겨우 4년이라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화도 나지만 조금 진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개 있죠. 원세훈이 지금 3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3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최대 48개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가지고 7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 국고등 손실이에요. 이거 크죠? 형량이 큽니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권과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듯 정치 관여 행위를 한 혐의.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 요것도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학과정에서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과 공모했다는 의혹. 요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하게 되면 뭐 이번 사건으로 만기 출소해서 잠깐 동안 사식 먹으면서 살찌우고 그리고 나서 한 16년 정도 더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원세훈도 인생 끝났네. 네, 이 양반도 이제 백골이진토 돼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세훈은요. 이명박 기간 5년 동안 정확하게 집권 1년을 빼고 나머지 4년을 국정원장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죠. 국정원의 예산으로 허화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서 부인이 거기서 즐기고 놀고 온갖 영화를 누린 뒤에 박근혜가 2012년 12월 당선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그런 데를 괜찮아요. 2013년까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온갖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4년 영화를 누리고 지금 나머지 시간 동안은 말년이 계속 꼬여 있는 거야.
앞으로 원세훈은 귀감이 돼야 됩니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특정 정권을 위해서 부역했던 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말로들이요.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원세훈은 아마 무죄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죠. 맞아요. 무죄죠. 예, 무죄 확정됐을지도 알겠습니다. 모르고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 시야에 없는 그냥 듣보잡. 원세훈이가 누구였지? 그런 정도의 느낌의. 아. 예. 감옥에서 죽은 놈. 그렇게 기억을 예, 해야죠. 알겠습니다. 굶으시더니 헛소리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배고픕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의 상상력과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큽니다.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 같은 이야기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가 날아든다라는 팟캐스트입니다. 평화방송. 야, 왜 이래 진짜. 평화방송은 아니다. 그건 있잖아요. 전제하잖아요. 사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송 나가는 날로 기준하면 딱 정확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남는 거예요. 가슴이 떨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지만 구조는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만나서 핵폐기, 다음에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못했던 종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었고 그 서로 간에 협상되어 있는 과정들을 이제 국민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생중계하기로 했다. 아, 정말 저 충격이었어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있다. 역사 앞에 당당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중계 라이브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같은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중계를 유도해낸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정말 뜨겁게 박수를 보내고 얼마나 지난한 협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그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이 분단국가의 평화의 대화를 생중계한다. 아, 정말 또 떨립니다, 지금.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 전례에 비교해 보면 획기적인 사건인 건 맞아요. 그 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위원장의 동선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일날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보안 문제.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 보안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숨겼던 거예요. 당일날까지. 당일날 1시간 전까지도 오픈을 안 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엔 이미 우리가 고위급 회담 특사 파견했을 때부터 합의한 사항이에요. 오케이, 그럽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고위급 회담 오면서 확정돼 버린 상황이고요. 이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큰 자신감의 발로예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과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자신감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 자신감에 믿음감을 심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말과 행동과 그리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정말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트위터로 뱉어서 우리는 행복하기만 한데 정말 행복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확정 짓는 거예요. 네, 확정 짓는 거. 말뚝 박아놓는 거야. 알박이 하고 있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남북 사이에 종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 아까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폼페이오 어쨌든 CIA 국장이 김정은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했는데 네. 폼페이오가 사실은 굉장히 강경파였거든요. 근데 강경파가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트위터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고 나서 바로 공개된 게 생중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무 협상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갔다고 지금 앞서가는 언론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비핵선은 이미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평화협정, 아니 종전협정 아까 얘기했죠. 요 종전협정까지 얘기가 다 된 거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가 곧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대화 속에 이제 영구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돼 있는데 저는 이미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고 예측해 보면 대북 수교까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북 대화에서 이 선물을 주고 이게 생중계 라이브로 된다고 한다면 현대사 인류사에서는 가장 반전의 반전인 굉장히 극적인 그렇죠. 예, 정말 그날 저는 누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최고지 뭐. 예, 정말 지금도 좀 말하면서 소름이 돋는데.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예, 지금 일주일 남은 거죠. 정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분열 없이 남북 대화를 향해 거침없이 지지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분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 홍준표, 안철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 패싱이에요, 패싱. 국민이 아니에요. 패싱이고 아베하고나 놀아라고 보내버리고 아니면 청방송 하라고 그냥 둬버려 그대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이 정도의 축복을 내린다라는 이런 축복을 보낸다. 이 정도의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죠. 예, 전 CIA 국장. 예. 이 사람이 특사로 가서 만나고 어느 부분까지 갔냐 하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였느냐 하면 어떻게 핵폐기를 할 것인가였어요. 방법론. 그게 점진적, 일괄적 여러 가지 단어들로 나오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핵폐기를 하기를 원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평화체제로 가는 걸 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종전협정,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정전협정. 전투를 잠시 멈춰져 있는 정전협정 상태인데 이게 종전협정으로 바뀐다는 거는요. 이거 자체가 평화협정이에요. 종전협정을 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그만둔다는 협정이거든요. 종전협정이라는 거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언을 하면서 협정을 맺죠. 문서로. 그 문서로 협정을 맺는데 종전이라는 것은 전쟁 자체를 끝낸다는 거예요. 잠시 멈춘 게 전쟁 상태를 끝낸다. 무슨 말? 당신과 내가 서로 적대적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을 끝낸다. 이것이 곧 평화협정이거든요. 종전협정은 이퀄 평화협정이에요. 그러면 종전협정이 맺어진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국교 관계가 설립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합의가 돼야만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극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식이 아니면 김정은이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식에 쉽게 비핵화를 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적인 개방 방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자가 다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3자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있었겠죠. 중국도 다 합의가 된 상황이고. 당사국은 이제 4개국. 그렇죠. 이제 해양 세력인 대륙 유럽과 영국에서도 이미 이게 합의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국가들과 비밀리에 협상과 또는 암묵적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영구 평화 협정을 하고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정상 수교를 할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인류사에 이렇게 혁명적인 게 몇 개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만 순조롭게 된다면 또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자들 반대하는 자들에 넘어가서 우리가 부안해독만 안 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3명이 다 나란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종전 협정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종전 선언 또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6.25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위해서 정전협정 자체에 참가를 안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과 중국 정도만 참여해서 전쟁 잠깐 쉬는 거야? 너무 오래 쉬었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거지. 이미 전쟁은 53년에 끝난 건데 그래도 문서상으로
이혼을 하건 결혼을 하건 문서상으로 이제 남겨놓자가 되는 것이고, 명정님 말씀대로 이게 종전선언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같이 갈지 아니면은 북핵 폐기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것들이 완결된 뒤에 서로가 침범하지 말자라고 평화협정을 따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종전선언 자체가 평화협정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런 구조로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게,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대통령이 일관되게 대화를 제의하고 막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문재인 패싱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말을 주고받을 때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반전시켜 놓은 건 문재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평은 좀 위험한데요. 사실은 새날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좋아. 아니요. 네. 곰돈이 헛소리하는 건 딱 좋아. 제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이런 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지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새날발로 평화협정 하는 거예요. 지금 새날 운빨. 새날 운빨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카스테라나 때리세요. 지금 먹을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새날발이 이런 게 새날발이구나. 그만해. 여기까지. 자, 어쨌건요. 벅차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벅찹니다. 이 시간은 빨리 안 올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봐. 나 벌써 그렸는데. 판문점 평화의 집 쪽에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차 타고 올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차 타고 올 것이냐, 걸어올 것이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에 대한 답방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 그 노랗게 칠해져 있는 그 군사분계선에 한 발을 딛는 게 별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상징성, 생중계가 되는 상황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쪽 땅에서 그 군사 경계선의 노란색 선을 밟고 넘어오는 이벤트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려진다. 네, 그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악수하고 서로 간에 나 그 모습 생각하면 막 전율이 흐를 것 막 같아요. 울겠죠.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절대 가을과 겨울 여행을 미리 설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부산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끊을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올해 안에 여행을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블라디보스토크 갈 수 있는 티켓을 부산역에서 끊을 수 있어요. 강주역에서 끊을 수 있어요. 김치국 너무 심하다. 여기까지 저는 기차길 연결도 안 됐는데. 이미 저는 여기까지 꿈을 꿔버렸어요. 어쩌나. 하세요. 뭐 얼마든지 뭐 그런 건 뭐 돈 드는 것도 자기 전에 이런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남북관계 페이스 0427. 그러니까 오늘 나간 방송에서 전화번호 공개하고 문자 주문 받았더니 그것도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네. 번호를 공개를 했더니 사실은 문자로만 받고 있는데 간간히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은평에 계시는 이명선님. 신비. 네. 괴롭히신 분. 근데 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사회 그분 티값 활동하시는 제가 거. 드릴게요. 진짜. 그 티가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를 간간히 받고 있는데 평소에 애청자들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티셔츠에 대한 열광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팟빵 새날 공지사항에 각종 뭐 가기역 하는 방법, 그 계좌번호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팟빵 새날 공지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 카카오뱅크라고 하니까 다들 카카오를 써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입금하실 때 뭐 하나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에 입금하실 때랑 똑같이 그냥 목록에, 은행이에요. 네, 목록에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그게 못 찾으시더라고. 네, 못 찾으신 내가 분들이 지금 있어요. 신한은행을 쓰는데 카카오뱅크 쓰는 분한테 예금하려면 제가 대표적인 인물이 파파메이드의 대표님이 그러시던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계좌로 막 보내시고 이런 거 봤는데 그냥 송금할 때 목록에서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있듯이 카카오뱅크 찾아가지고 계좌번호 누르시면 되거든요. 은행 목록에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K뱅크, 카카오뱅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선택하시면 돼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자, 방송하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4.19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다못해 조선시대로 가도 동학혁명 같은 것도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달려있고, 우리 헌법은 3.1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그 임시정부의 기본으로 해서 결국에는 해방이 된 뒤에 이승만 정권이 삼선 개헌 등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죠. 거기다가 부정선거까지 동원돼서 4.19라는 게 일어났는데, 사실 4.19가 혁명하지 못한 혁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혁명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까지는 했는데 민주주의 기반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정권이 불과 1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서 뒤집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혁명의 처음과 끝을 보면 4.19 자체는 우리나라가 역사에 내놓을 법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19와 관련해 첫 경찰의 발포에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어디신지 아시죠?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 동판을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거기에 보면서 이제 같이 단식농성 하면서 그 참 가슴 깊은, 여기에서 첫 발사를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100명이 쓰러졌다고 하죠. 무지무지한 것이죠. 경무대 진격투쟁을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제가 지금 이 4.19를 맞아서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 결과 이렇게 됐지만 지금도 저는 그 부정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도 깊게 박혀있는 관료주의적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인 것이고, 지금도 국회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세력들이 언제든지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번 4.19에 관련해서 남다른 느낌이 있다. 그 중앙에서 부정선거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지금 시민의 눈도 굉장히 보람이 있다.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4.19니까. 제가 신변님 말씀을 듣다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훅 들어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맞아요. 4.19의 첫 발전은 부정선거예요. 막 4.4 5.입 개헌해가지고 뭉치면 살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인데 지금도 똑같죠. 이 사람이 아까도 정전협정하고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 공헌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초창기 때는. 그렇지만 권력이 눈이 멀어가지고 민주주의 유린하는 거예요. 대통령 더 하고 싶어. 8년 하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하고. 그 역사가 최근에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민님 말씀처럼. 지금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나가지. 이제 가까워지지. 다음 달이면 1년 되는 거지. 정권 교체가 된지. 촛불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된지. 4.19도 마찬가지잖아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불과 한 달여 만에 4.19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잖아. 근데 그 다음 해 5월 16일 숫자로는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3.15, 4.19, 5.16. 한 달 사이에 무너졌고 새로 세운 정권이 또 1년 만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수업이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탄탄한 수업을 해놓은 결과물이 촛불혁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승만이 나왔는데 정말 이승만이 남북 단일정부, 남한 단일정부부터 이제 배신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김구를 통한 민족주의 계열들은 단독정부 수립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고, 그런데 하지를 꼬셔가지고 단독정부 수립하는 바람에 그 사단이 난 건데, 그것이 3.15 부정선거로 어쨌든 조직이 무너져서 장면 내각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은 장면 내각이 안정기에 들어선 시기에 쿠데타를 느자구 없이 일으켜버렸거든요. 그리고 경제 몇 개년 계획이니 그다음에 외자 도입이니라고 하는 건 다 작년 정부에서 사실 수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승만이 국부이고 박정희가 산업의 아버지다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또는 국회에서 지금 천방농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아까 권 PD 정말 말 잘했는데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김기식 사태나 또는 김경수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가 이
우리 촛불 시민혁명을 희석시키고 폄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는 촛불 시민혁명 정부라고 단호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자 농민 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 혁명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전부 극우 언론들 또는 이 나라 자본가들, 썩은 자본가들 또는 극우 정치인들이 뭉쳐서 이거를 계속 폄훼하고 모략하고 개혁을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것이 사실은 촛불 시민혁명을 반쪽으로 만들려 하는 의도이다.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단타를 맞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 제2의 촛불이 일어나야 된다. 이 촛불은 국회로 가야 된다. 만약에 이 촛불 시민혁명을 실패했다라면 저는 이 촛불을 광화문에서 켰던 걸 국회로 옮겨서 국회에서 국회 해산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를 구성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더 이상 국회가 저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딴지 걸기나 하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짱돌 들고 이젠 촛불이 아니라 짱돌 들고 국회 앞으로 가서 국회를 해산시켜서 직접 민주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 또는 우리가 그렇게 방송에서도 미완의 혁명이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미완의 혁명이라는 소리 듣지 않고 완성된 혁명, 남북한 통일된 혁명, 그거 위대한 혁명을 시민이 해냈다라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북한이 갈리고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 많은 세력들이 이승만 이하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권들이 북한을 빌미 삼아서 통치를 했어요. 빨갱이 돈 맞아요. 정보팔이 했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 요소가 지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원칙대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있는 상태. 그들 자체의 존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승만 뿌리로 시작하는 그래서 건국적 논란을 도발하고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로 이어지는 이 세력들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정말 코미디 같은 거는 대통령 2명이 연속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게 역사는 놀라운 게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한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마치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권 PD가 얘기한 이승만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들은 집권 시기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4.19도 서울에서만 130명 죽었고요. 예, 어마어마한. 다친 사람만 1000명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사태예요. 이승만이 그것만 죽였나요? 제주 4.3을 제주 4.3 죽였죠. 뭐 한강대교 폭파시켰죠. 폭파시켰죠. 다 죽었죠 그때. 그건 또 세지도 않았어요. 박정희 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치가 떨립니다, 새끼들. 저는 부관참 쉬어야 된다. 그들 전부 다 묘 파서 이 땅에 하나의 티끌도 없이 그들은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19 기념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홍준표, 김성태 안 갔어요. 갔다가요 영혼들한테 뺨 맞아 죽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대통령도 가셨고요. 예, 많은 분들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홍준표가 간다면 홍준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난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된다고. 홍준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염치가 있는 존재들이었으면 저런 모습들을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홍준표나 자유당이나 찌끄러기들이 주장하듯이 의원내각제가 그렇게 좋았다면요. 의원내각제 체제였다면은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야 되냐면 지난번 박근혜 파면 사건 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 총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는 원래 그래요. 그 의원내각제 시스템은 내각이 사퇴하게 되면 의원들도 같이 사퇴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과감하게 자리를 내려놓고 국회의원 자리 내려놓고 여야 합의해서 300명 국회의원 다 국회의원증 반납하고 사표내서 의결해서 총선을 치렀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염치 자체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뱉어내면서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패륜적 정부들이 그동안의 역사의 길이길이 인류사의 길이길이 남겨야 할 민중적 혁명이 역사적으로 되게 폄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도 사실은 이제 남북이 평화협정 체제에서 굉장히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자들이 어쨌든 독재의 중심의 역사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민중사관으로 교과서가 전면 개편돼야만 미래의 희망, 아까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미래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훌륭한 4.19 같은 혁명은 인류사에 남길 수 있도록 다시 재조명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올해가 4.19 58주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얘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민주주의의 개념, 국민의 손으로 우리 대표자를 뽑는다가 가장 출발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기본적으로 일단 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실제로 민주주의 힘을 보여준 건 만약에 홍준표 등의 자유한국당이 해왔던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를 재세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사실은 되돌아가기도 쉽고요. 원 상태로. 네.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이밍.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국민의 정부였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여정부였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뭐로 부를까? 뭐 인위정부네 뭐네 여러 가지 이제 설레가 있었는데 나 생각도 못했네. 재밌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평화정부라고 부르면 오, 씨발 좋다. 존나 좋다. 평화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까지 만나게 해줬잖아요. 5년 동안 모든 일을 다 못해도 나 이게 까먹고 생기는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19로 우리가 시작했던 어떤 민주화 운동의 기본 틀에서 99%의 완성의 시점에 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남북관계까지 끌어내면서. 네.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탄생과 그 남북 분단의 시작과 그리고 그 세력들의 몰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오묘한 시점에 딱 일주일 정도 앞두고 4.19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정말 그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뜻깊으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촛불 정부라고 하고 싶었는데 야 평화 정부가 훨씬 더 낫네요. 그죠? 촛불 평화 정부라고 해요. 그러면. 촛불 평화 정부. 이거 게시판에 좀 의견 좀 들어보시죠. 예. 이거 좋겠다. 네버엔딩 스토리 36회 세월호 마차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수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했다가 서울대 병원에 검진을 간 날이었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는 트위터로 사고가 났네 이걸 먼저 알고 있었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대기실에 TV가 켜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보가 막 이제 뜨면서 동영상으로 본 거죠. 영상으로.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기 전에 전원 구조라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렇게 금방 구할 거 호들갑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약초님이 얘기하셨는데 병원은 진짜 결과 1분 딱 듣고 나오는 게 가장 최고잖아요. 예. 저도 진짜 1분도 안 걸려서 듣고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안 좋잖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짧게 끝나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딱 나왔더니 전원 구조가 아니래. 그래서 아씨 뭐지? 그러면서 순간 내가 아까 무슨 호들갑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 안에 있다는 이야기야 뭐야. 왜냐면은 밖에서만 헬기에서 찍은 영상만 보이니까 사람이 정말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에서 터진 거는 거의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의뢰 당연히 구하겠거니. 그러니까 딱 봐도 배가 이만큼 떠 있는데 금방 달려가면 금방 구할 줄 알았거든요. 봐도 거기 사실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도 그래 구했겠지. 저거 당연히 구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단 못 구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저도 그 전에 팟캐스트는 듣고 있었는데 새날을 처음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새날 언제 올라오지? 그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고 당시에.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낙곰수를 통해서 주류 언론인에 대한 의구심 같은 거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온전히 팟캐스트에만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잘 안 봤어요. 그래서 특히 또 신상철님 언제 나오나. 요거 배 얘기 관련된 거 막 디테일하게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음성으로 팟캐스트만으로 듣다가 TV를 안 보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제 동생이 언니 이거 봤어?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식 같은 거였는데 아이들 사진이 이제 다 액자에 넣어서 쫙 있는 거였어요. 그 사진을 처음 보고 저는 그때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냥 숫자로만 300 몇 명이다라고 봤을 때랑 영정사진이 300 몇 개가 있는 거를 보는 거랑은 다르죠.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정말 그 사람처럼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클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새날에서 신비님이 팽목항에 직접 가서 이제 전화 연결하고 얼마 전에 푸나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다 사복 입었는데 신발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는 사복 경찰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도 되게 내가 보면서 뭐야 이럴 수가 있지? 왜 감시를 하고 있지? 저분들을? 그러니까. 차라리 의료진이 옆에 붙어 있다던가 뭐 보도진들이 붙어 있다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사법경찰들을 왜 붙여놓은 그것도 사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점점 이게 슬플 시간이 아니라 분노를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이 새끼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내 동생이었다면 혹은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했지? 나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학생 때인데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른이라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구조 자켓이 구명 자켓이 모자라. 그러면은 당연히 엄마 먼저 내보내야지. 이제 막 내 마음속으로 막 순서를 막 매기는 거예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당시에는 새날이 아마 매일 올라오는 방송은 아니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데일리가 아니었었을 거예요. 새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날을 듣고 나서 가지는 충격이 그냥 뉴스를 본 것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난 후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차라리 시신을 찾으면 낫다고 하는 게 어쨌든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좀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텐데 비교할 건 안 되지만 내가 강아지를 못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물론 내 자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나도 내 강아지를 24시간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되게 한 100분의 1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어땠냐면 내 강아지가 내 등에 딱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얘는 안 떨어지려고 이제 꽉 잡고 있는데 내가 그때 뉴스로 주워 들은 게 이런 거죠. 평행수를 맞춰야 된다. 평행수를 못 맞춰서 배가 기울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내가 미친 듯이 평행수를 맞추려고 물을 엄청 퍼내고 있는 거예요. 내 강아지는 내 등 뒤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온 힘을 당해서 평행수를 퍼내면 너무 움직임이 크면 내 강아지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물을 퍼내면서 땀을 막 엄청 흘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일어나니까 저는 정말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진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좀 심적으로 좀 더 내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저희 집이 제가 딱 대학교를 갈 때쯤에 IMF하고 함께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저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14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잖아요. 얘를 키울 때 특히 세월호에서 나왔던 문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자가 엄마랑 주고받는 게 뭐였냐면 엄마 수학여행 신청한다. 엄마 근데 크크크 32만 7천 원님 흐흐흐 하고 보낸 게 있어요. 엄마가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간다고 신청할게 라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였는데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수학여행 신청한다라는 이야기는 엄마 나 가도 되지. 엄마가 형편이 될까? 얘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부담스러울 텐데 괜찮겠어라고 물어보고 항상 이제 그 분위기가 집에 늘 있었기 때문에 애는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알죠. 아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네. 우리 엄마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세니까. 저도 이 문자를 보면서 아 제주도 가는데 32만 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단체로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비쌌어. 근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대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집이 그렇게 됐지만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14살 차이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학교를 다닐 때는 어땠냐면 제 동생이 급식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챙겨준다고 하지만 아이들 모르게. 근데 제 동생은 어땠냐면 우리 엄마가 예전에 잘 살 때 세금 많이 냈다고 했으니까 나는 급식 무료로 받아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지. 당당하게 네, 이야기하고. 맞는 말이네. 선생님이 급식 지원 필요한 사람 손들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당당하게 손든 거예요. 선생님 저요. 저 받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 문자를 보자마자 이게 너무 제 동생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급식 같은 거는 혹시라도 구김살이 갈까봐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직장인이 아니었었으면 이 30몇만 원 내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이 문자를 받은 그 부모님이 이걸 오픈을 했을 때 제가 다른 문자는 엄마 사랑해 막 이제 이런 것들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리고 이게 안산 지역의 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챙기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자 보면서 이 문자라던가 이 꿈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전후에 바뀐 상황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검진을 받고 회사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 사건 봐봐 너무 끔찍하지 않아? 이게 뭘까? 막 그랬을 때 저만 호들갑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런 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안 됐지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구심도 안 가죠.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래도 심지어 우리 사장님은 아니, 뭐라 이래요. 그랬냐면 나는 이제 피곤해서 이런 사건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많았죠. 그리고 다른 뭐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애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애가 없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그냥 별로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너무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온도차를 많이 느꼈죠. 저도 많이 네. 느꼈어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머무르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이렇게 제기하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듯이 좀 오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느끼죠. 저도 그때 시골에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 지나면서 사람들의 감수성이 일종의 마비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에서 말하는 수평적 폭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폭력이 과도할수록 그 우리가 받는 폭력적 개념을 주변에다가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서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공감 능력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공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모님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투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다. 근데 지금은 내 손가락을 진짜 뭐 잘라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직접 와닿으니까 이제 공감을 엄청 하신 거고. 근데 남이 사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해도 내가 만약에 저걸 터졌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논리의 공통점이 그거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이게 유가족들 힘들고 슬픈 거 알겠어. 하지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해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고통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봉 비교하고 성적 비교하고 어떤 등수 비교하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마저도 내 고통하고 비교해서 멀리 있는 고통은 작은 거, 당장의 나의 작은 고통은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 너 힘든 거 안다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 죽었고 내 형제 죽었어. 나도 슬펐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너무 잔인해지는 거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건데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이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뭐 세월호 단식 같은 때에 일베들이 와서 이제 폭식 투쟁하고 그랬잖아요. 그 진짜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세월호에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막 안산도 가고 광화문 가서 리본만 하고 그런 거는 하지를 못했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혼자 화만 내지 그렇게 단체로 가서 뭘 하거나 한 거는 정말 저는 새날 들으면서 새날 오프라인에 나온 지금처럼 패널 활동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나랑 같이 집회를 갈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였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집회 나왔던 게 아마 민중총궐기 때였을 거예요. 최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폭식투쟁 나와서 하는 애들 보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주를 했죠.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같은 걸 당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정도로도 안 보고 그거는 정말 사악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감을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건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앞에서 그 조롱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 악한 기운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정부에서 이제 당시에 거기에서 뭐 치킨 시켜주고 한 사람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연결된 게 나왔었잖아요. 새누리당인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아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저 앞에 가서 저걸 하고 싶나? 처벌 안 됐어요? 개심죄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거. 그냥 먹었다, 그냥 먹었다라는 거. 먹은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비해서 프랑스는 차라리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충돌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잖아. 말도 다 통하고 서로 그렇다고 해서 인종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다른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같은 국민끼리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국민성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너무 미개해 보인다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나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간극이 너무 크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뒤에서 저렇게 조롱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쳐 죽이는 것밖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막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웃고 이런 거랑 사실은 이것도 만약에 하면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갔지만 그 안타깝게 보긴 하잖아요. 그래도 조사 받아야 되고 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 행동을 해서 이러고 사실 많은데 거기서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웃고 막 조롱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왜 대통령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하면서 그냥 막상 또 그 제수복 입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 반대로 우리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진보 쪽 사람도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자기 자식이 죽은 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목소리가 내고 싶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거가 야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가 힘들더라. 내가 그거 보면서도 야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무슨 뭐 동방예의지국 이제 그거는 진짜 사라진 지가 오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거랑 밖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라던가 나와 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이 되게 크다는 걸 느껴요. 많이 크죠. 맞아요. 네. 제가 안동에 살고 좀 시골에 살고 이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주위에 서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사실 한 명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이제 저희 가족 말고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외롭고 고단해요.